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하고 있어 시간이 많이 남아 항상 이곳 사연을 듣고 있어요. 집안 청소를 하면서 또 설거지들을 하면서 말이죠. 눈뜰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쁜 육아 생활 중인데 때마침 잠깐 여유가 생겨 이렇게 사연을 보내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이곳에 사연을 보낼 만한 일이 하나 있거든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고 제가 자라온 가정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 그때는 무척이나 힘들었어요. 흔히 말하는 남아선호 사상 때문인데 21세기에 와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죠. 특히 저희 집은 제 위로 오빠들이 3명이나 있어 반대로 귀한 딸 대접을 받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황을 더 힘들어했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네요. 그럼 제 사연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저는 제 위로 오빠 3명이 있는 다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막내딸인 저는 항상 오빠들의 과한 사랑을 받고 자랐죠. 성격만큼이나 잘하는 것도 다 달랐던 오빠들 때문에 학창시절 정말 편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집안일이든 바깥일이든 모두 아빠와 오빠들의 몫이었고 저와 엄마는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는 했죠. 덕분에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던 저는 제법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같은 학번의 남학생이던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현식이는 반듯한 성격에 매너도 좋고 주위 친구들도 잘 챙겨 인기가 좋았죠.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를 좋아했던 우리는 서로에게 첫사랑이 되어주며 캠퍼스 커플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는 풋풋한 첫사랑을 하고 있을 때 우연히 들린 남자친구 자취방에서 어머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당황하긴 했지만 예의를 갖춰 인사를 했는데 어머님께서는 제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표정이 좋지 않으셨죠. 엄마, 내가 저번에 말했지? 나랑 만나고 있는 진경이. 너는 내가 연애질이나 하라고 대학에 보낸 줄 알아? 내가 정리하고 공부나 하라고 했지? 안녕하세요. 저 현식이와 만나고 있는 김진경이라고 합니다. 정식으로 하는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학교는 같은 학교? 집은 어디예요?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고? 엄마, 뭐 그런 것까지 물어봐요. 진경아, 네가 빌려달라고 한 거. 오늘은 먼저 가. 내가 엄마랑 헤어지면 전화할게. 아들이 여자를 만나는 것에 부정적이신지 저에게 불편한 시선을 보내며 여러 질문을 하시는 어머님을 보고 저도 마냥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래도 다음 날 남자친구가 어제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해명을 하고 대신 사과를 해주어 아무렇지 않은 듯 넘어갈 수 있었죠. 저 역시도 다른 부모님들께서 흔히들 하시는 자식 걱정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이후 현식이와는 중간에 헤어짐 없이 오랫동안 만나게 되었어요. 서로를 많이 그리워하던 군생활 시절을 거쳐 남자친구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큰 다툼 없이 잘 사귀고 있었죠. 그러다 서로 회사 생활을 하던 중에 현식이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긴 연애 중간중간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적이 있어 아버님과 안면이 있었던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죠.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아버님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금 뵙게 된 어머님께서 저에게 전과는 다른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전까지만 해도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저를 안 쳐다놓으시고 현식이 여자친구라며 친척분들에게 소개까지 해주시더라고요.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를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 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가 없었죠. 분명 그전과 달라진 게 없었거든요. 그 이유는 아버님 장례식을 마치고 난 뒤 한참 뒤에나 들을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날 장례식장에서 있던 친척분들 중에 한 분이 제 관상을 보고 아들 잘 낳을 관상이라고 어머님께 말씀을 하신 거였죠. 그러면서 친척분들 한 분씩 저에 대한 좋은 말씀을 어머님께 하나씩 건넸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놀랍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갔습니다. 예전부터 현식이네 집안에서
아들이 귀하다고 듣긴 했거든요. 그래도 요즘 세상에 관상과 남아선호 사상이 남아있다는 거에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일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넘겼죠. 그런데 아버님 장례식장 이후부터 저에 대한 태도가 바뀌신 어머님께서는 저희보다 더 결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안 그래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연애 기간도 길어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긴 했죠. 그래도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계획을 가지려고 했어요. 근데 어머님께서 저를 먼저 보고 싶다며 남자친구에게 전해왔고, 그렇게 만나게 된 자리에서 어머님께서는 제가 하루라도 빨리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시길 바랬습니다. 당장에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어머니께서는 결혼을 우선하고 갖춰나가는 거라는 말씀까지 하셨죠. 물론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 좋긴 했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결혼 이야기를 꺼내시니 좀 부담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러다 6개월 정도 뒤에 결혼 계획을 구체화하며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죠. 꼭 어머님 때문은 아니었지만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정식으로 받게 되었고, 그날 이후부터 우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저희 결혼을 반기셨고 딱히 조건을 거는 부분도 없으셨죠.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인데도 저와 남자친구 사이의 가족 계획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였어요. 진경이 너는 다복한 가정이 익숙해서 아이도 많이 낳고 싶겠다. 그치?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너무 제 사생활도 없이 북적거리니까 외동이나 연년생들이 부럽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는 많이 낳는 게 좋지. 지금 너희 집도 부모님께서 얼마나 든든하시겠어. 그래, 몇 명이나 낳을 생각이냐? 언제쯤 낳으려고? 엄마,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이에요.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저희도 신혼을 즐겨야죠. 유독 아이에 대한 강한 관심을 보이셨지만 홀로 되셔 적적한 마음에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장에서까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저는 사돈 가정이 다복한 걸 알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제가 아이들보다 이 결혼을 더 바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돈들처럼 살았으면 싶었죠. 평범한 집안인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 아이를 그렇게도 반겨주시니 제가 너무 감사하네요. 부족하다니요. 이미 갖춰야 하는 건 다 갖췄는데요. 근데 사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진경이 위에 자제분들을 낳을 때 혹시 다른 행동을 하신 게 있나요? 남자아이를 낳기 위해 좋은 걸 했다거나 그런 걸요. 네? 아니요. 딱히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딴 게 아니고 우리 진경이 아이 낳을 때 도움되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준비할 수 있으면 아이들을 위해 준비해주는 게 좋으니까요. 뭐든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음식이나 장소, 속옷, 시간 등등 전부 말이죠. 시모는 저희 부모님을 처음 보는 자리에서 아이를 많이 낳는 비결이 뭐냐며 물어봤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대충 얼버무리려고 하는데 시모는 민망한 질문까지 하면서 꼭 답을 받으려고 했었죠. 다행히 남편의 중재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만 그 일 때문에 저도 진땀을 빼야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주변에 종종 듣게 되는 남아선호 사상을 가진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거죠. 진짜 문제는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신혼여행을 갔다 온 후 어머님께서 계속 제 몸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무리한 제 몸을 걱정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혹시 신혼여행 중에 허니문 베이비를 가지진 않았는지 확인을 하려고 제 몸에 관심이 많았던 거였어요. 분명 어머님이 기대하시는 일은 없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님께서는 집착을 하시듯 계속해서 물어보셨죠. 결국 남편이 신혼생활을 하며 몇 년간은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는 말을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전하고서야 허니문 베이비에 대한 시달림에 벗어날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딱 결혼을 한 지 1년이 넘어가자 어머님께서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임신 타령을 하셨죠. 안부 인사 드리기 무섭게 말할 기회가 있으면 임신 여부를 확인하셨습니다. 너무 노골적인 모습에 오히려 거부감이 들 정도였죠. 어머님, 아마 오늘 안으로 퀵으로 전복이 갈 거예요. 저희 부모님 친척분께서 보내주시는 건데 제가 어머님 주소를 불러드렸거든요. 뭘 그렇게까지 하니? 사돈께 감사히 잘 받겠다고 전해드려라. 그런데 너 아이 소식은 없니? 네, 어머님. 저희 앞으로 몇 년간은 아이 생각이 없어요. 사랑의 결실이 생각해야만 생기는 거니? 혹시 벌써부터 현식이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 내가 네 사이즈에 맞는 야시시한 속옷이라도 보내줄까? 아들 낳으려면 호피 속옷이 좋다고 하는데 너는 그런 거 없지? 내가 아들 낳기 좋다는 속옷으로 골라서 몇 개 보내주마.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없는 저희 집으로 들어오셔서는 아들 낳는 인테리어라면서 저희 집 곳곳을 바꿔놓으셨어요. 그 모습에 남편이 비밀번호를 바꾸기도 했지만 업자를 불러 번호키까지 부수고 들어오셨죠. 챙겨주시는 음식도 매일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음식들 뿐이었습니다. 대부분 민간요법을 기반으로 한 음식들이었고 과학적으로나 영양학적으로도 안정성이 없었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억지로 먹었다 탈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일주일 단 한 번을 조용히 넘어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 일 없이 놀고만 있어도 어머님의 임신 이야기로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에 제 회사 생활에 대한 존중도 없이 마구잡이로 임신 관련된 연락하시는 어머님 때문에 이유 없이 온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유산을 하고 말았어요. 평소 어머님 때문에 이유 없이 몸이 아픈 적이 많았던 저는 생리를 불규칙하게 했고 아예 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한 증상 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이상 증상으로 생각하고 넘겨버렸죠. 생리를 한다고 넘겼던 통증과 출혈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고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 찾아간 산부인과에서 유산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제 손으로 보낸 것 같아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저는 이 슬픔을 혼자서 삼키며 숨기기 바빴습니다. 제 몸과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아이를 유산했다는 소식에 시모가 무슨 소리를 할까 싶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남편도 모르게 유산의 아픔을 홀로 견디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신 계획과 상관없이 임신 자체를 꺼려하게 되었고 부부관계도 소원해지게 되었죠. 그래도 남편과의 애정전선에는 이전과 별 다름이 없었습니다. 오랜 연애 때문에 서로의 몸 상태에 대해 많이 이해를 해주는 편이기도 했고 제가 시모에게 임신 관련으로 시달리는 걸 알고 남편이 많이 배려를 해줬거든요. 하지만 그런 남편과도 갈등을 생기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어머님 때문이었죠. 결혼 3년째가 되었을 무렵부터 어머님께서 더는 견딜 수가 없었는지 애가 안 생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2년 전년이라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엄마, 저희 왔어요. 오는 길에도 슬슬 차가 막히기 시작하는데 진경이 말 안 듣고 늦게 출발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준비 다 되셨으면 얼른 가요. 현식아, 근데 내가 전현 데려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니? 엄마, 며느리한텐 연이라뇨. 계속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만 나한테 쏙 뺏어가 놓고 며느리 노릇도 못하는 년 보고 그럼 뭐라고 해야 하는 거니? 내가 지한테 못해준 게 있어? 아들 좀 낳아달라는 시어머니 부탁이 그렇게 힘든 거야?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좋은 날에 이게 뭐예요? 그리고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데려오지 말라고 한 거야. 내 생일에 기분 잡치지 않게.
지 욕심 부려서 아들도 안 낳으려고 저렇게 버티는 년이 생일이라고 챙겨주겠다 오면 내가 좋을 것 같았어? 아무리 제가 며느리라고 하지만 2년 전연하는 시모에게 마냥 웃는 얼굴로 대할 순 없었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시모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고 큰 소리가 나오려 할 때는 자리를 피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과 다투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유산 때문인지 마음을 잡고 임신 계획을 하는 건 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님의 행동이 점점 더 심해지기만 할 뿐 딱히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고 남편과 제 갈등은 점점 깊어져만 갔죠. 시모가 저에게 하는 행동이 심해질 때마다 남편과 저 사이의 갈등의 골도 깊어져만 가면서 또 다른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때 회사에서 장기간 지방 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숨고르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제가 지원을 자청하여 내려가게 되었죠. 남편도 잠시 서로에 대한 날카로움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시간을 갖는 걸 이해해 주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는 일을 출장을 가게 되어 겪게 되었습니다. 출장을 내려가기 직전 회사 측 요구로 몸 전반적인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임신을 했을 수도 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미 출장지로 내려간 뒤에 나온 결과라 저 혼자 산부인과에 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임신을 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아픔 뒤 찾아온 소중한 선물로 인해 기뻐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전처럼 한 번 더 유산의 아픔을 겪게 되는 게 아닐지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임신 안정기가 될 때까지 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산부인과를 찾아가 아이의 건강과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죠. 그러다 기형아 검사를 하게 된 날 제 뱃속의 아이가 딸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이야 아들, 딸 가리지 않았지만 남자인 손주만 오매불만 기다리던 어머님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었어요. 그런 어머님의 반응이 충분히 예상되었기에 임신 소식을 알리는 고민을 넘어 남편과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고민을 할 만큼 어머님께서 과거 여자아이에 대한 원색적인 욕설을 하셨거든요. 요즘엔 의사들이 정확하게 애들 성별을 알려주지 않는다며? 그 말이 맞니? 아니요. 다른 말로 빗대어서라도 알려주긴 해요. 과거 청실, 홍실이라고 말한 것처럼요. 그리고 요즘엔 그냥 산모에게 솔직하게 말해준다고 들었고요. 예전에는 워낙 아들만 자식이라는 사회적 풍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요즘엔 아들 있는 집보다 딸 있는 집이 낫다고 말이 나오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솔직히 딸 한 트럭을 줘봐라. 아들 하나만도 못하지. 과거 조상님 때부터 괜히 아들 거리는 게 아니야. 너희 어머님도 나도 남자 아들 낳아서 이렇게 얼굴 들고 다니는 거지. 딸만 낳았으면 그러질 못해요. 딸만 낳으면 집안 자체 명이 끊기는 거야. 너희 집안도 너 하나만 있었으면 김씨 집안이 끊기는 거지. 일반적으로 남편 성을 따르긴 하는데 요즘에는 엄마 성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요. 그리고 요즘엔 무심한 아들보다 싹싹하게 잘 챙겨주는 딸이 보통 낫다고들 하죠. 물론 사람 나름이지만요. 너는 그런 생각 함부로 해선 안 돼. 그거 전부 다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다 혹여 너 임신을 했는데 딸이면 어떡하려고 하니? 다른 사람이 어쨌건 세상이 어쨌건 우리 집은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하는 거야. 이왕이면 너희 어머님처럼 아들을 여러 명 낳으면 좋은 거고, 딸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 혹여 딸이라는 걸 알게 되면 바로 조치를 취해라. 네? 뭘 어떻게 조치를 취해요? 뭐하러 너희들 고생하게 애를 낳아? 여자아이라면 몰래 떼라는 거지. 요즘에도 병원에서 다들 몰래 해준다. 필요도 없는 걸 낳아서 뭐하니? 임신을 한 번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저는 성별 가리지 않고 잘 키우고 싶은데.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니까. 어른들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했어. 이제 그런 생각 집어치우고 무조건 아들이다, 아들을 낳아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해. 네가 딸을 낳으면 내가 그것을 얼마나 미워하겠니? 그런 불상사가 없으려면 네가 지금부터 아들만 생각해서 아들 낳으면 되는 거야. 하기야, 네 어머니가 그렇게 아들 복이 있는데 네가 딸을 가지겠냐마는.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하시는 어머님 때문에 딸을 낳고 나서 사는 삶 또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저에게 행동하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 딸아이에게 할 행동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죠. 저에게 하는 욕은 참고 넘길 수 있었지만 제 소중한 딸아이가 그런 상스러운 말을 갓난아기 때부터 듣게 된다고 하니 남편과의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렇게 제 생각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고 결국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전에 남편에게 한 가지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어찌 보면 제가 모자간의 이간질을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남편만 어머님과의 관계를 끊고 저에게 와준다면 이혼을 할 필요가 없었으니 그것을 물어보기로 한 거죠. 바빠서 전화 못 받는다고 하더니 이제 좀 괜찮아진 거야? 그리고 생각은 좀 정리되었고? 어느 정도. 실은 내가 당신에게 몇 가지 묻고 싶어서 전화했어. 뭔데? 엄마 일이라면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알잖아. 알지. 근데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말인데, 당신 혹시 어머님과 연 끊고 살 순 없겠어? 당신이 나 보호한다고 해도 직접 찾아오시는 어머님 말리지 못하잖아. 당신이 연락 끊고 우리가 이사 가버리면 어머님도 더는 나에게 아무런 행동도 못하실 거고. 진경아, 너 힘든 거 나도 충분히 알아. 이해하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홀로 계시는 엄마와 연을 끊겠니?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다고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거 인정해. 당신이 엄마에게 시달린 거 알고 있다고. 근데 우리 조금만 더 참아보자. 우리가 아이를 안 가질 것도 아니고 애만 가지면 다 해결될 일이잖아. 당신은 어머님이 아이 하나만 낳으면 해결될 것처럼 보여? 나한테 말씀하실 때 한 명만 낳으라는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 항상 아이들이야, 아이들. 내가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어머님을 위해서 남자아이를 계속 낳아야 해? 그리고 만약에 딸아이라도 낳으면 어떻게 할 거야? 당신도 누누이 들어서 알고 있지. 어머님께서 여자아이라면 질색하는 거 쓸모없는 거라고 직접 괴롭히겠다고 말씀까지 하셨잖아. 그런 상황에 어떻게 참고 버티기만 해. 나도 두 사람 사이에서 미치겠어. 나도 엄마가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고 내가 생각을 바꾸려고 해도 되질 않는다고. 그렇다고 엄마를 버릴 순 없잖아. 이러면 우리 또 싸우기만 돼. 당신 나랑 안 싸우려고 거기 내려간 거 아니야? 흥분된 마음 잠시 진정시킨다고 내려간 거잖아. 그런데 다시 올라가서 생활하게 되면 또 어머님을 마주해야 하잖아. 그래서 해결하자고 말을 하는 거지. 나 벌써부터 걱정돼.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못하겠다고 말하면 나도 이혼하자고밖에 말 못해. 뭐? 이혼? 진경아, 너 진짜 왜 이래? 그날부터 시몬을 떠날 수 없다는 남편에게 저는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갑작스러운 제 이혼에 당황을 하면서도 끝까지 자식된 놀이를 다 해야겠다고 말을 했고 저도 또한 제 아이를 지켜야 하는 마음에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죠. 결국 남편은 저와 시모의 사이가 절대 나아질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고 합의 이혼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친정집의 도움을 받으며 홀로 지내게 되었죠. 그러다 산부인과에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딸로만 알고 있던 아이가 남자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저번까지 초음파로 확인되지 않았던 아이의 성기 모습이 보였던 거죠. 의사 선생님께서도 당황하셨지만 아주 가끔 있는 일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사 선생님이 원망스럽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었다는 걸 이전에 알았다면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잠시 전 남편과의 재결합을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상황이었고 딸이 아들로 바뀌었다고 변할 것은 없었습니다. 1, 2년간은 잠시 시모의 시달림에 벗어날 수는 있었겠지만 분명 다시 아들을 더 낳으라는 말을 했을 테니까요. 지금 당장은 뱃속의 아이에게 집중을 하기로 했죠. 그렇게 10달 동안 품었던 제 소중한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고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혼한 이후의 삶이 편하고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건 이유가 어찌되었든 힘든 일이었고 그 시간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저 스스로 선택한 상황에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내색하지 않은 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일은 덮어둔 채 현실만을 바라보며 지내고 있었죠. 그리고 아이가 커가면서 엄마의 손길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자 매일 하루하루가 바빠지게 되었고 그런 고민들은 사치가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아이 덕분에 여러 감정들로 행복함을 느끼며 바쁘게 살아가다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과 재회를 하게 되었죠. 그날은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했다 돌아오는 길에 엄마께서 경미한 사고를 당했다고 연락을 듣게 되어 병원으로 가게 되었던 날이었어요. 이혼 후 가족들에게 더 애틋한 마음이 생겼던 저는 차를 돌려 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필 시모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모의 존재를 알아챘을 때는 이미 시모도 제 아이를 확인한 후였어요. 자신의 아들과 똑 닮은 모습의 아이를 본 시모는 눈치를 챈 것인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는 다급히 아이를 뒤로 숨겼지만 시모는 저에게 물어볼 게 많다는 표정으로 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다, 친경아. 그런데 너 언제 아이를 낳았니? 혹시 우리 현식이 아이 아니니? 무슨 말씀이세요? 현식 씨와 전혀 상관없는 아이니까 괜한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볼일 다 보셨으면 갈 길 가시고요. 아니,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 애 얼굴 좀 보자. 네 말대로 아무 상관없는데 애 얼굴 보는 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저희가 웃으면서 헤어진 사이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보고 싶다면 제가 아이를 보여드릴 의무도 없잖아요. 정 그러시면 제가 떠나죠. 가긴 어딜 가. 이 아이 우리 현식이 아들 맞지? 네가 중간에 바람을 핀 게 아니고서야 이만한 나이에 아이가 있을 리가 없잖아. 말해봐라. 우리 현식이 아들이지? 내 손주가 맞지? 이러지 마세요.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기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 좀 떼어놔주세요. 시모는 제 아이를 확인해봐야겠다며 저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다간 모든 것이 밝혀질 것 같아 저는 주변 사람들이 저희 사이를 말리는 틈을 타 아이를 데리고 황급히 자리를 피하게 되었죠. 엄마에게 방금 전 있었던 일을 전화로 알리고 집으로 돌아간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본 시모가 전 남편의 아들임을 눈치채고 이대로 끝내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갈 때면 매일 노심초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가족들도 그런 제 마음을 알고는 저를 조금이라도 안심시켜주고자 했습니다. 다들 서로 번갈아가면서 집으로 찾아와 시간을 같이 보내주고는 했죠. 시모는 어떻게 알아낸 건지 이혼을 하고 난 뒤 바뀐 제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몇 번이고 연락을 해왔지만 그때마다 일일이 번호를 확인하며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시모에게 전화는 매일 걸려오고 있었지만 저와 아이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또 가족들이 제 곁에서 저와 아이를 지켜주고 있었기에 마음을 놓은 채 생활할 수 있었죠. 그러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무심코 받게 되었습니다.
항상 시모와 전 남편의 번호는 전화를 받기 전 확인을 하고 있었고, 걸려온 전화는 그 두 사람의 번호가 아니라서 받게 된 전화였죠. 그런데 그 전화의 상대방은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끊으려고 했죠. 이렇게 전화를 끊으면 당신만 계속 불안할 뿐이야. 당신 우리 엄마 만나고 내내 걱정하면서 지냈을 거잖아. 그러니까 나랑 잠깐만 통화하자. 당신이 나한테 설명해줘야 나도 엄마를 납득시키고 말려보지. 아니, 내가 그럴 필요는 없어. 계속 날 힘들게 한다면 나도 어디론가 다시 숨어버리면 되니까. 언제까지 그러려고. 그리고 우리 엄마 당신도 알잖아. 한번 꽂히면 끝이 없는 걸. 거기다 아이 문제라면 더 할 거라고. 내가 전화하기 전에 여러 차례 당신 좀 가만히 내버려두라고 말했어. 엄마가 생각하는 거 착각일 거라고. 근데도 당신한테 매일같이 전화하지 않아? 그러니 나한테 설명해줘. 내가 어떻게든 말려볼 테니까. 그래서 그 아이는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말하기론 그 아이 생김새도 그렇고 얼추 나이를 계산해도 우리 아이 같다고 말하던데. 그리고 나 나름대로 계속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당신 다른 사람 만나고 있지 않다면서.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님께서 착각하신 거야. 애들 생김새 다 비슷비슷하잖아. 애들 나이도 그렇고. 그리고 왜 이런 걸 당신에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랑 헤어지고 나서 바로 잠깐 만나던 남자가 있었어. 그러다 실수로 생겨서 나 혼자 낳게 되었고. 이게 끝이야. 내가 더 설명할 게 있어? 그랬구나. 그런데 당신 과거에 엄마가 저지른 잘못들 때문에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지금 당신이 앞에서 한 말 내가 믿기가 어려워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당신이 아무 남자나 그렇게 쉽게 만나고 실수할 사람은 아니잖아. 내가 당신이랑 10년 넘게 같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 아니고. 혹시 그 아이 우리 아이라는 게 밝혀지면 엄마가 더 난리칠 것 같아서 그래? 그런 거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생기지 않게 할게. 난 그 아이가 우리 아이가 맞는지를 알고 싶어. 그 아이를 당신에게서 뺏어가려는 게 아니야. 그냥 사실만 확인하고 싶은 거야.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듣게 되니 제가 뭐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남편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부모 자식 간의 생이별을 제가 시키고 있었어요. 시모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진실을 알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기로 했죠. 사실 우리 아이 맞아. 당신은 모르겠지만 나 이전에 아이를 유산한 적이 있었어. 그때는 어머님께서 날 죽도록 괴롭히시니까 몸에 이상이 있어도 스트레스이겠거니 하고 넘겼는데 내가 임신을 했다더라. 유산을 했다고 하면 또 날 얼마나 들들 볶을까 싶어서 당신에게도 말 못하고 나 홀로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뎠어.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출장을 내려갔는데 아이가 생겼다고 하는 거야. 이번엔 전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안정기가 될 때까지 기다렸지. 그때 되어서 당신이랑 어머님께 알리려고. 근데 아이가 딸이라고 하더라? 당신도 알지? 어머님께서 손자라는 말은 입에 달고 사시면서 여자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원색적인 욕을 하시는지. 내가 임신 못했다고 욕 들어먹는 것보다 더한 욕을 하셨잖아. 그런데 내가 딸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을 솔직하게 말할 수가 있겠어? 나더라도 우리 딸은 무슨 욕을 먹고 살아야 하나 싶었지. 당신이랑 어머님 때문에 갈등도 있던 상황이라서 그런지 한 가지 생각밖에 들지가 않더라. 요즘 세상에
이혼이 무슨 대수라고. 내게 가족들만 있으면 나 혼자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하게 된 거야. 당신과는 헤어지기 싫었지만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그러다 아이가 남자아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 전에 성별 확인 결과가 70% 확률이라고 하긴 했는데 아마 그때 선생님이 잘못 확인한 걸 수도 있겠지. 그때 잠깐 당신과 다시 합칠까 생각도 하긴 했는데 어찌되었든 또 어머님과 한 집안 사람으로서 살 자신이 없더라.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아이 존재를 숨겨서 미안해. 하지만 당신 어머님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해줘. 남편은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몇 년간 속에 있던 말을 하고 나니 감정이 북받쳐올라 눈물을 토해내고 있었죠. 이런 일 겪게 만들어서 내가 미안해. 내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하지. 엄마에게 그런 일 겪을 때도, 이혼을 선택할 때도, 그리고 지금도 당신에겐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야. 미안하다. 그런데 꼭 아이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건 아닌데 당신은 나 어떻게 생각해? 뭐? 나 당신이랑 헤어지고 나서도 매일같이 당신 생각밖에 하지 못했어.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합의이혼을 해주긴 했지만 솔직한 내 마음은 당신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더라도 이혼하기 싫었다고. 그 마음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당신도 당신 입으로 나와 헤어지기 싫었다며. 아이를 떠나서 솔직한 당신 마음을 알고 싶은 거야. 당신도 아직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 순간만큼은 거짓된 말을 하기 싫어 전 남편에게 솔직한 제 마음을 말하게 되었어요. 나도 아직 당신 사랑해.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 어머님 때문에 우리 관계와 이 상황이 바뀌진 않아. 당신이 원하는 대답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남편도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없었나 봅니다. 전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여러 번 전하며 통화를 끊게 되었죠. 그간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던 죄책감과 답답한 속이 풀어지긴 했지만 한편으론 전 남편에 대한 마음이 더 커져버렸습니다. 저와의 만남을 후회하고 저를 미워하고 있을 거란 제 생각과 달리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주는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이 회사 앞으로 찾아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시만 대화를 나누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전 남편과는 이혼을 한 뒤 처음으로 마주 앉아 있게 되었죠. 어색하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있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서류 2장을 내미는 겁니다. 이게 뭐야? 당신이랑 그날 통화 마치고 나서 생각 많이 해봤어. 어떻게 하면 다시 문제없던 우리로 돌아갈 수 있을지. 당신 말대로 과한 우리 엄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내가 어떻게 확신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지.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해결책들이야. 한번 열어봐. 남편이 해결책이라고 설명한 서류 2장 중 하나는 장문의 글이 적혀져 있는 시모의 편지였습니다. 그곳에는 지난날 어머님이 저에게 해온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또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글들이 적혀져 있었죠. 뒤늦게라도 사과를 받을 수 있어 조금은 제 마음이 누그러지긴 했지만 결국 이것 또한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겨우 이 편지만으로
과거의 잘못을 없던 일처럼 할 순 없어.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는 약속이라는 걸. 그래, 알아. 근데 내가 지난 며칠 동안 엄마에게 물어봤어. 진정으로 과거 너에게 한 잘못들에 반성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건지 여쭤봤다고. 당신은 못 봐서 믿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혼 후에 힘들어하는 날 보고 엄마도 많이 후회하셨어. 그래서 여기 적혀져 있는 말들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병원에서 당신과 아이를 본 날도 많이 후회하시더라. 당신에게 그렇게 다가가면 안 되었는데 나랑 너무 닮은 아이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지금 당신이 걱정하고 있는 점도 이해해. 그래서 옆에 한 장을 더 준비하게 되었어. 그거 마저 열어봐. 남편이 준비해둔 나머지 한 장의 서류는 전에도 본 적이 있는 서류였습니다. 바로 이혼 서류였죠. 별다를 것 없는 이혼 서류에는 한 가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도장이 미리 찍혀 있었다는 거죠. 혹시 엄마가 한 번 더 과거와 비슷한 행동을 할 징조가 보인다면 더는 당신 앞에 나와 엄마가 나타나지 않을게. 언제라도 그걸 들고 나와 이혼할 수 있게 미리 내 도장도 찍어놨어. 아이의 양육권과 교섭권도 포기하겠다는 내용도 적혀져 있고. 엄마 편지 내용 밑에 줄에 보면 알겠지만 엄마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야. 이 정도면 당신도 조금은 나를 믿고 내 손 잡아주지 않겠어? 물론 이렇게 한다고 전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시모의 모습과 아직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 제 마음으로 결국 남편과 다시 합치게 되었죠. 그리고 아이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보장해주고 싶었습니다. 저 혼자 키워도 아이를 남들 못지않게 잘 키우겠다는 자신감은 있었지만 이왕이면 아빠가 있는 집안에서 키우고 싶었어요. 그런 모든 걸 종합해봤을 때 지금 홀로 있는 것보다 남편과 다시 합치는 게 나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모두 모여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가족들 모두 제 생각에 동의를 해주었죠. 그 다음 어머님을 만나 직접 사과를 받게 되었고, 남편과 어머님에게 아이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낯을 가리는 나이라 처음 보는 할머니와 아빠의 모습에 울음을 터뜨리긴 했지만 이내 아이도 자신에게 사랑스러운 눈길을 주는 두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주었죠. 그렇게 저는 다시 남편과 한 집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과의 재회는 큰 걱정이 없었고 제 예상과 같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어요. 전과 마찬가지로 어머님이 걱정이었죠. 그런데 저번 일 이후 어머님께서 편지의 내용들처럼 많이 바뀌신 듯합니다. 지금까지도 저뿐만 아니라 아이에게까지 부담스러운 관심을 나타내시지 않아요. 오히려 저희 눈치를 많이 보시는 어머님에게 제가 미안하여 더 자주 찾아뵙고는 하죠. 얼마간은 저도 어머님께서 일시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시다 다시 이전처럼 하시지 않을까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걸 보곤 마음을 놓고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원하던 딸아이를 하나 더 낳아 예쁘게 잘 기르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저희 딸을 많이 예뻐해 주시고요. 결과적으로 남편과 다시 합치게 되어 아주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네요. 복잡하게 꼬여 풀 수 없을 것 같던 감정의 골도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양보하면 이렇게 잘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되었네요. 그럼 여러분들도 현재 겪고 계신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면서 저는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저도 이곳의 오랜 애청자인데요.
항상 댓글만 남겨보다 이렇게 직접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삶도 동년배인 주변 사람들에 비해 참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거든요. 이전까지는 이런 기구한 삶이 저뿐이다 싶었는데 이곳 동영상들을 보면서 저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 많구나 하며 위안을 얻곤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 제 이야기를 남겨보나 싶어서 이 마음이 사라지기 전에 사연을 보냅니다. 제 기구한 삶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군인으로 복무하시던 아버지께서는 어린 제가 눈을 뜨기 전에 엄마와 저를 남겨둔 채 베트남 파병을 가시게 되었고 결국 돌아오시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으신 엄마의 그 당시 마음을 제가 헤아릴 순 없지만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하실 때면 흘리시는 눈물로 조금은 짐작할 수 있죠. 하지만 눈물만 흘리고 계실 수 없으셨다고 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저를 방치하실 순 없었고 우리 두 모녀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슬픔을 덮어두어야 했죠. 엄마는 우선 시댁과 친정으로 찾아가 당장에 먹고 살기에 필요한 도움을 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제가 딸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더는 관계가 없는 사이라며 엄마를 쫓아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친정에서도 당장 자신들 사는 삶도 힘드셨던 상황이라 도움을 주실 수 없었죠. 대신에 한 가지 제안을 하셨다고 해요. 엄마에게 어린 저를 떼어놓고 새 출발하라고 말씀하셨죠. 저를 아무 고아원이나 데려다 두면 잘 키워줄 거라는 그 말에 화가 나셨던 엄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집을 나섰고 그 뒤로 친정 부모님과 연을 끊으셨죠. 그렇게 세상 어디에도 정부 칠 곳 없이 엄마는 홀로 저를 키우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길거리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감을 찾아 일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일감을 찾아 서울로 올라오시게 되었고 우연한 기회에 재벌집 집안에서 자비를 하는 가정부로 일을 시작하시게 되었죠. 당장에 어린 저와 생활할 곳도 없다는 딱한 사정을 들으셨던 집안 어르신께서 저희 모녀에게 반지하 주차장 한켠에 딸려있는 방을 내주셨습니다. 원래 창고로 사용하던 곳이었는데 집안에 일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곳을 방으로 개조해 필요한 사람이 지낼 수 있게 한 곳이었죠. 그래서 운전기사분들께서 잠시 몸을 쉬는 용도로 사용했지 사람이 살고 지낼 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모녀 입장에서는 그만한 집이 없었어요. 당장에 돈 들어가는 사글세를 줄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하게 된 가정부 일은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 힘든 일에 익숙하셨던 엄마에게는 오히려 이 정도 일을 하며 돈을 받아도 되는지 불안해할 정도로 편안한 일들이었죠. 그런데 정작 다른 일로 엄마는 힘드셨다고 합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설명하려면 그 집안의 가계도를 설명해야 할 것 같네요. 우선 집안의 가장 큰 어르신 부부 두 분이 계시고 그 밑에 어르신의 아들인 아저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두 사람의 아들까지 해서 총 5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와 아주머니께서 저희 엄마와 비슷한 연배이셨고 두 분의 아들이 저와 나이가 같았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일하는 사람들 중 가장 젊은 편이라서 그런지 아주머니께서 그렇게 못살게 굴며 경계를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어르신들께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행동하시고 괜한 괴롭힘을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다 보니 그 눈치를 보느라 횟수는 적었지만 어르신들께서 안 계시는 날에는 항상 저희 엄마를 일부러 괴롭혔다고 해요.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저는 너무 어려 보지 못했지만 아주머니가 엄마에게 손찌검까지 했다고 들었죠. 그런 상황에도 다른 곳에서는 꿈도 못 꿀 월급과 배곰지 않고 잠을 청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인해 엄마는 그만두지 않으시고 일을 이어가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도 무럭무럭 자랐고 종종 엄마가 하는 일을 도우러 윗집에 가서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손주와 나이가 같은 제가 예뻐 보였는지 어르신들께서는 제게 먹을 것도 주시고 다른 선물도 주시곤 하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저를 예뻐라 해주시는 어르신들께 애교도 피고
가깝게 지내려고 했죠. 그런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아 저는 공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꼭 손주 공부에 필요한 걸 사실 때면 제 것도 사주셨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았던 저는 비록 환경은 좋지 못했지만 그것을 핑계 삼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학력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대학에도 합격할 수 있었죠. 그런 저와 달리 그 집안의 손주였던 상민이는 재수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께서 제게 부탁을 하나 하셨어요. 상민이가 내년에는 원하는 대학에 붙을 수 있게 제게 과외를 부탁한다는 말씀이셨죠. 지금까지 받은 게 많았던 저는 당연히 어르신 말씀을 따르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상민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이성에게 관심 많은 나이에 남녀 두 사람이 한 공간에서 자주 있다 보니 서로 정분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야 제 분수와 상황을 알고 그 마음을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상민이가 집요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저도 그 남자가 좋다 보니 끝내는 마지못해 허락하는 척하고 연애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연애는 상민이가 대학에 합격을 하고 나서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우리 사이가 들키고 말았습니다. 평소 조심해 조심을 하고 있었는데 하필 번화가에서 딱 걸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상민 씨 부모님께서는 우리 모녀가 은혜도 모르고 돈을 노리고 일부러 접근을 했다며 꽃뱀 취급까지 했습니다. 내가 이것들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상하다 했어. 너 지금 우리 아들 꼬셔서 무슨 짓 하려는 거야? 이게 어디서 이상한 것들만 배웠어? 너네 모녀 이런 짓 하면서 살아왔니? 다 됐고 당장 우리 집에서 떠나라. 떠나라고! 이게 무슨 소란이냐? 어디 집안에서 큰 소리를 내고 있어? 아버님,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 소란인 거야? 그게 얘가 글쎄 우리 상민이를 꼬셔서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잖아요. 어멈, 너는 가만히 있고 상민이랑 장선이 너희 둘 중에 한 명이 사실대로 말해봐라. 사실은 2년 전부터 제가 창선이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 집안 어른들께 저희 만남을 알리려 했는데 오늘 같은 일이 생길까 싶어서 제가 숨기게 되었어요. 죄송해요, 할아버지. 그런데 창선이는 어른들 몰래 만나는 게 싫다며 먼저 말씀을 드리자고 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숨기자고 한 거고요. 그리고 창선이 그런 거 바라고 저 만나는 애 아닙니다. 할아버지께서도 아시잖아요. 상민아, 엄마가 말했잖아. 그건 네가 너무 순진해서 몰라서 그래. 네가 제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 내가 어멈 너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제 상민이도 어엿한 성인인데 네가 뭐라고 애들 연애하는 데까지 치마폭을 휘둘러? 그래, 너희가 2년이나 만나왔다고? 어른들 몰래? 그럼 이 다음에는 뭘 하려고 했냐? 네? 이 난리통을 겪을 걸 알면서 2년이나 몰래 사귀어 왔으면 그 다음엔 뭘 하려고 했냐고. 실은 저 창선이랑 결혼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창선이가 대학 졸업하고 저도 돈 벌기 시작하면 저희 힘으로 직접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할아버지.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허락받았다고 제 세상인 것 마냥 행동들 하지 말고 집안 어른들도 다 알고 지내는 상황이니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그러니 아범이나 어멈 둘 다 이야기로 다시 시끄럽게 할 생각하지 마라. 애들 일은 애들끼리 알아서 하게 놔둬. 아버님, 너는 가만히 좀 있어라. 애들이 못할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 연애하고 결혼하는데 반대한 적 있더냐? 보아하니 지들 생각도 있고 계획도 있는 것 같으니
괜한 심술 부리지 마라. 저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어느 사람들에게나 평등하게 대우해주시던 어르신이었지만 자신의 손주 며느리 될 사람은 깐깐하게 보실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평소 저를 좋게 봐주신 건지 저희들 만남을 어르신께서 허락해 주셨죠. 그 덕에 우리는 정식으로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을 하여 일을 하고 있었고, 상민 씨도 군에 다녀온 뒤 대학을 졸업하여 기업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쯤 어르신께서 저희를 부르시고는 대뜸 결혼에 대해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평소 사주와 관상을 중요시하시던 어르신께서 저와 남편의 합이 좋게 나왔다며 저희들 마음만 맞는다면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죠. 안 그래도 결혼에 대해 계속 진지하게 말을 나누고 있던 우리는 시조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결혼에 불만이 많으셨지만 집안 어른께서 내린 결정이라 반대를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일사천리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 이후 저는 퇴직을 하고 시댁으로 올라가 생활하게 되었고, 엄마는 시조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근처 괜찮은 집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어요. 저 스스로도 시댁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걸 알았기에 집안일에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도 종종 올라왔던 집이라 적응할 시간도 필요 없었고, 집안 가족들의 입맛과 생활 패턴도 모두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전부터 오래 같이 지내왔던 사람처럼 잘 생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그때까지도 저를 집안의 한 식구로 인정하지 않으셨죠. 물론 저를 싫어하시는 시부모님으로 시집살이가 편하지 않을 거라고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한 가족으로서 이전보다는 대우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 오판이었어요. 오히려 저를 더 못살게 구셨죠. 그때마다 시조부모님께서 저를 구해주셔서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아껴주시던 시조부모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자 시부모님들께서는 저를 대놓고 괴롭히기 시작하셨죠. 혼을 내는 이유도 다양했고 딱히 잘못을 안 해도 혼을 나야 했습니다. 웃으면 실없이 웃음이나 흘리고 다닌다고 혼을 냈고, 무표정하면 여자가 애교도 없다며 혼을 냈죠. 밥을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또 보통으로 먹든 그냥 혼을 나기만 했어요. 적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동안 집안일을 도와주던 사람들을 한순간에 잘랐고 그 모든 집안일을 제가 하도록 했죠. 분명 똑같은 24시간을 살고 있는데 유독 저에게만 그 시간들이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집안일을 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했어요. 전 국민들이 보는 드라마는 물론이고 뉴스 한 번도 제대로 보기 힘들었습니다. 분명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과는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래도 그때까지는 제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남편이 있어서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로 인해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행동이나 말에 대해 나서서 말리진 못했지만 항상 그 뒤에서 저를 많이 감싸주고 보듬어 주었죠. 이미 어린 시절부터 받은 구박 때문에 적응한 것도 있었지만 남편의 그런 모습들이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어 주었죠. 그런데 누구보다 사이가 좋던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에 대한 애정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기 시작했죠. 거기다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7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셨고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집안에서 저에 대한 불만으로 큰 소리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었죠. 남편은 그 모습들이 지겹고 건태로웠던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 저에게 짜증 섞인 말과 행동을 보였죠. 그런 남편의 모습들을 볼 때면 더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보호해주고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집안의 남편밖에 없는데, 그런 남편이 저에게 등을 돌리고 짜증을 내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술 많이 먹고 들어온 거야? 출출하면 간단하게 뭐라도 해줄까? 됐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해먹을게. 근데 당신 또 무슨 잘못을 한 거야? 왜 또 어머니께서 큰 소리를 내게 만들어? 어머니께서 잡지 보여주시면서 사오라고 하신 게 있었는데 그대로 사왔더니 원하는 색상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야. 분명 심부름 시키실 때는 색상 말씀을 안 하셨거든. 뭐야? 겨우 그깟 심부름 하나 못해서 또 큰 소리 나게 만든 거야? 당신은 얼마나 우리 집에 더 적응을 해야 되는 거야? 언제쯤이면 우리 집에서도 큰 소리 안 나고 웃음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냐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던데 당신 때문에 우리 부모님 큰 병이라도 걸리시면 어떡하려고 하는 거야? 내 잘못 아니야. 내 말도 들어봐. 내가 그 사진 그대로 사오면 되냐고 물어도 봤었어. 그만 좀 해! 봐봐, 네가 그냥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이 말만 하면 끝날 일을 괜히 토를 달아서 사람 험한 더 돋우고 있잖아. 1, 2년도 아니고 장작 7년이다. 곧 있으면 10년이라고. 근데 아직까지 시부모님 마음에 들지 못하면 그건 당신 탓인 거 아니야? 이렇게 맨날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 잘해. 제발 잘 좀 하자. 잘 좀 하자고. 알았어. 미안해. 앞으로 집안에서 큰 소리 안 나도록 할게. 그렇게 남편마저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제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저는 가족들 마음에 들어보고자 정말 열심히 집안일과 내조를 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과 달리 점점 가족들에게 멀어지고 있었죠. 그러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가끔씩 와이셔츠에 여자의 립스틱과 향수가 묻어 있었지만 사업을 하는 남편이 회식이나 접대를 하다 묻혀오는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찾아가게 된 남편의 회사 근처에서 한 여자와 팔짱을 끼며 다정하게 밥을 먹으러 가는 남편을 목격하게 된 거죠. 이미 바닥까지 자존감이 떨어져 있었던 저는 남편의 외도를 직접 목격했음에도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버려진다는 것에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남편의 외도 또한 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남편이 외도를 하거나 설령 폭행을 해서 이혼을 하더라도 그 당시 이혼녀를 보는 사회의 시선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저홀로 속만 썩히고 있었죠. 그런 저의 모습을 눈치챈 것인지 아니면 제가 순순히 자신의 곁을 떠나주길 바랬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자신이 외도하는 것을 숨기지 않았고 대놓고 표를 내기 시작했죠. 고의적으로 저에게 외도의 흔적을 보여주는 모습을 끝까지 모른 척할 수 없었던 저는 미약하게나마 대응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 립스틱 자국 그리고 휴대폰 문자 일부러 나 보여주려고 탁자 위에 올려놓은 거야? 그럴 리가. 옷 갈아입다 보니 깜빡한 거지. 그런데 당신이 다 알게 됐네.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고도 당당할 수가 있어? 당신 혼인관계 중에 다른 여자 만나는 건 간통죄라는 거 몰라? 그러면 우리 이혼하면 되겠네. 정 그러면 신고하던가. 왜 말로만 그러고 있어? 뭐? 나 이거 아버님 어머님께도 말씀드릴 거야. 아무리 나를 못마땅해 하신다고 해도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 그냥 넘어가실 분들이 아니라고. 뻔뻔한 모습으로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이는 남편의 모습에 오히려 제가 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이혼을 할 용기는 없었고 어떻게든 남편에게 겁을 줘서 그 여자와 헤어지게 해야 하니 생각나는 대로 말을 내뱉었지만 남편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죠. 간통죄로 신고를 하라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는 시부모님밖에는 답이 없겠다 싶었어요. 아무리 제가 못마땅하고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가정을 파탄내려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는
남편에게 따끔하게 혼을 내주실 줄 알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너는 여기가 너만 사는 집이니? 왜 호들갑을 떨면서 다녀? 그래, 무슨 말이길래 이렇게도 호들갑인지 드러나 보자. 상민 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제가 이래도 되냐고 말했는데 그럼 그냥 이혼해달라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행동을 하고요. 뭐? 우리 상민이가 지금 바람을 핀다고? 너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의심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전에도 알고는 있었는데 저러다 그만둘 거라고 생각해서 놔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게 외도한다는 걸 일부러 보여주듯 해놓고는 이혼까지 해달라며 뻔뻔하게 나온다고요. 상민이가 그럴 리가. 그러게, 네가 얼마나 아내의 역할을 못했으면 제가 저렇게 나오겠니?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는 말도 못 들어봤니? 생각해봐라.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더니 마누라라는 사람은 뭘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지. 그렇다고 애교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애라도 하나 있으면 그거 잘하는 맛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라도 할 텐데 네가 애를 가졌니?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저도 아이 가지고 싶었어요. 저 나름대로 지난 7년 동안 노력해왔다고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저 상민 씨에게 뭐든 열심히 했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저보고 하도 뭐라고 하시니까 앞에서 안 보여드린 거지. 저 여자로서 상민 씨에게 할 만큼 했다고요. 이것 봐라. 이제는 네가 머리 좀 컸다고 시어머니에게까지 말대꾸를 꼬박꼬박 하는구나. 이제 너도 이 집안에서 엉덩이 좀 붙이고 있었다 이거냐? 이제는 네 성질 부릴 만큼 부리겠다 이거야. 아니, 그게... 죄송해요. 저도 너무 억울해서. 억울하든 말든 네가 잘못해서 네 남편 뺏긴 걸 가지고 나보고 뭐라 하지 말아라. 억울하면 네가 네 남편 되찾아오라는 말이야.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어머님께서는 당황을 하시면서도 끝까지 남편의 행동들 모두가 제 탓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제가 남편의 당당한 모습을 보고 순간 당황해서 잊어버렸던 거예요. 이 집에는 제 편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걸 말이죠. 저 스스로 이 집안을 걸어나가면 모두 해결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이건 뭐건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대로 바보같이 물러서면 안 되겠다라는 독한 마음이 생기더군요. 절대로 저들이 원하는 것처럼 순순히 빈손으로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저 스스로 약속을 하게 되었죠. 그 다음날부터 분위기가 바뀐 저를 보고 시부모님과 남편 모두 잠시 놀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러든가 말든가 개의치 않아 하던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계획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수록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며 제 다짐을 굳건히 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게 점점 더 저와 가족들 간의 사이가 파국으로 향할 때 제 다짐이 흔들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만나고 있던 여자가 시부모님께서 생각하기에는 저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렇게 체면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남편이 그 여자를 집안으로 데려오는데 허락을 하신 거예요. 저도 그렇게까지 막장짓을 할 줄은 몰랐기에 집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보며 적지 않게 흔들리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상민 씨에게 말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같이 생활하게 된 이정미라고 합니다. 저도 와이프니까 잘 대해주세요. 네? 그게 지금 무슨 말... 설마 여보, 이 여자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여자야? 말 조심 좀 하자. 방금 이름 들어놓고 이 여자 저 여자가 뭐야? 우리 할아버지 세대 때만 해도 둘째 부인들은 수두룩한 거 몰라? 그리고 당신이 애를 낳았으면 이런 일도 없지. 너무 충격적이라 지금이라도 생각 바뀌었으면 나랑 헤어지던가. 뭐? 어머님,
지금 이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생각되세요? 제가 저희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밖에 나가서 소문이라도 내볼까요? 뭐? 이제는 네가 시어머니한테 협박까지 하니?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네 엄마는 길바닥에서 살게 될 텐데 그래도 상관이 없겠어? 네가 우리랑 같이 살더니 뭐라도 된 것 같이 행동하는데 너는 단 한 번도 원래는 네 주제에서 달라진 적이 없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너 정미에게 꼴의 윗사람이라고 막대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줘라. 최근에 가구 들어온 방 있지? 거기가 정미 방이니까 그곳에 이 아이 짐들 좀 네가 풀어주고. 사람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릴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 그 말을 듣는 동안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라 몸이 한동안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이렇게 된 거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던 저에게 마치 기름을 붓듯이 자신을 이정미라고 소개한 여자는 벌써 저를 허수아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이거 좀 들어줄래요? 그쪽은 손이 없어요? 어머님께서 저보고 정리하라고 했지 물건까지 들고 가라고는 안 했어요. 그럼 뭐 그냥 여기 있죠. 그러면 어머님께서 누구 보고 들라고 할지 알게 될 거예요. 이미 제가 이 집안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는 여자는 벌써부터 저를 한여 부리듯 대했습니다. 더 있어봤자 괜히 큰 소리만 날 것 같아 입을 악물고 여자의 짐을 들고 갔죠. 화장대에 앉아 자기 얼굴 관리를 하고 있는 여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에게 명령을 하며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굴욕을 당하며 짐을 풀고 있는데 웬 쪽지 한 장이 제 눈앞에 떨어지는 겁니다. 뭔가 싶어서 접혀있는 부분을 펴서 봤더니 가족들에 대한 글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한눈에 봐도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시 조부모님 성함부터 시작을 하여 남편과 제 이름까지 집안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적혀 있었고 각각 재산으로 추정되는 금액들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밑에는 가족들 간의 서열관계도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가족들에게 각각 받아낼 수 있는 돈을 계산해 놓은 글이었어요. 한눈에 딱 봐도 이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이정미라는 여자, 남편에게 고의로 접근한 듯 했습니다. 집안의 돈을 노리고 말이죠. 이 내용들을 여자 몰래 다른 종이에 받아 적고 있는데 제 모습이 수상했는지 저를 쳐다본 여자가 그 쪽지를 확인하게 된 거죠. 제 손에서 그 종이를 날쌔게 뺏어가려고 하더라고요. 뺏기면 모두 없는 일이 될 것 같아 제 몸을 감싸 종이를 지켰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종이를 왜 당신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받아 적은 거예요? 왜요? 이거 내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들어오기 전에 작성한 것 같은데 우리 집 형편을 엄청 자세히도 알고 있네요. 그게 제 전문 분야가 재테크이거든요. 그 말을 저보고 믿으라고요? 남편이나 시부모님께 당신 뒤라도 알아내보라고 해볼까요? 아무리 내 말을 하찮게 생각한다고 해도 내가 계속 의심 가는 소리를 하면 한 번쯤은 할 것 같은데. 아니 진짜 그래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일부러 상민 씨에게 접근한 거 맞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기 전에 내 말 먼저 들어봐요. 내가 당신한테 제안 하나 하려고 하니 당신이 하도 딱해 보여서요. 내가 상민 씨에게 듣긴 했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딱 보아하니 그쪽 이 집에서 사람 대접 못 받아서 불만 많은 것 같은데 나 좀 도와줘요. 그러면 복수도 시켜주고 섭섭지 않게 돈도 줄게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당신이 하는 범죄에 공범이 되란 소리예요? 뭐 그렇게 거창하게 말해요. 그냥 많이 가진 사람 거 나눠 갖자는 건데. 당신 꽃뱀이나 사기꾼 그런 거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요. 그것보다 나 도와줄 거예요? 아니면 말 거예요? 나야 아직 사기친 것도 없으니까 이대로 물러나면 된다고 하지만 그쪽은 다르잖아요? 상민 씨가 또 언제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올지도 모르고 시부모님이라는 사람들은 계속 괴롭힐 것 같은데 이러다 나중에 맨몸으로 쫓겨나면 그땐 어떻게 살려고 해요? 내가 그쪽에게 걸려서 이런 제안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반대인 거 알아요? 나야 아쉬울 것 없어. 내가 보기 그쪽이 딱해서 도와주는 거지. 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여자의 말이 틀리기라도 했으면 단번에 거절했을 텐데 구구절절 하는 말들이 다 맞았어요. 제가 가족들을 위해 이번 일을 밝혀봤자 또 이전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죠. 거기다 아마 저 혼자서는 이 정도의 복수를 할 기회가 절대 없을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범죄에 휘말린다는 것 때문에 당장 선택을 할 수 없었어요. 나도 생각할 시간을 좀 줘요. 그리고 성공해서 나한테 얼마까지 주겠다고 말한 것도 없잖아요. 대충 복수해주겠다, 돈 주겠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제안으로 말해줘요. 그럼 나도 그때까지 고민하고 답을 줄게요. 그렇게 저는 복수와 가정을 두고 저울질을 하게 되었어요. 여자는 당장에 자신의 일이 틀어질까 싶어 도와준다면 성공한 금액의 40%로 주겠다고 말을 했지만 그 말에도 저는 시간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저와 엄마에게 한 행동들만 생각해도 당장 여자와 함께 이 집안을 거덜내고 싶었죠. 거기다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를 쥐잡듯 행동했습니다. 너는 오늘 새 식구가 왔는데 멍하니 뭘 하고 있는 거야? 왜? 이제서야 네 위치가 어떤지 실감이 나니? 지금까지 받았던 대접이 꿈인가 싶지? 그러게, 오르지도 못할 나무를 오르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래도 너나 네 엄마나 잠깐이라도 호강한 게 어디니? 그만 멍 때리고 새 식구 대접할 밥상이나 차려라. 그 순간을 못 참고 제게 심한 말을 하는 어머님과 키득거리며 저를 비웃고 있는 아버님, 그리고 남편을 보니 이런 일을 겪어도 싸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여자는 제게 계속 자신과 범행을 하자며 유혹을 하고 있었죠.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여자를 도와 남은 가족들에게 복수를 하기로 말이죠.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난 뒤 여자에게 제 대답을 하려고 했어요. 우선은 다른 가족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게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식사 준비를 다 마치고 수저를 식탁에 놓는 순간 제 이름이 새겨진 수저가 제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 수저는 돌아가신 시조부모님들께서 제가 이 집안의 손주 며느리로서 들어왔을 때 저에게 직접 선물해 주셨던 수저였죠. 그 수저를 보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분들에게 도움받았던 것들과 사랑이 떠오르는 겁니다. 어쩌면 그분들이 아니셨다면 저와 엄마는 더 힘든 삶을 살았을 수도 있었어요. 저를 무척이나 예뻐해 주셨던 그분들을 떠올리니 그 여자가 계획하고 있는 범죄를 돕는 배은망덕한 짓을 할 수가 없더군요. 그 자리에서 다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진정한 가족으로 생각해 주시고 우리 모녀를 따뜻하게 품어주셨던 그분들을 위해서 이 집을 지키기로 한 거죠. 하지만 지금 당장 여자의 정체를 밝힐 순 없었어요. 가족들 모두 다 제 말을 무시하다 보니 이번에도 여자의 말을 믿고 제 말을 한낱 질투심으로 변질시킬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가족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저 또한 범행에 동참을 하겠다고 말을 하게 되었죠. 그날부터 여자의 계획에 따르는 척하며 증거들을 모으게 되었어요.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제가 도움을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경계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세트로 여자의 대화를 녹음하는데
번번이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도 다행히 24시간 동안 붙어있다 보니 사기를 치려는 증거들을 많이 모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가족들의 재산을 조금씩 빼돌리면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돈을 빼돌리고 나니 여자는 더 이상 저를 경계하지 않았고 그날부터는 말하는 족족 사기임을 증명하는 말을 녹음할 수 있었죠. 그렇게 모든 증거들을 확보하고 난 뒤 가족들을 불러 모아 여자의 실체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네 주제를 파악 못했니? 하도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무슨 말인가 싶어 오긴 했다만 언제까지 그렇게 뻔뻔하게 그 자리에 버티려고 하니? 설마 오늘 네가 우리 집안 떠난다는 말 하려는 거야? 다들 바쁘신 분이고 제가 말해봤자 귓등으로도 안 들으실 테니 바로 증거들을 보여드릴게요. 듣고 보고 직접 판단하세요. 그렇게 저는 가족들에게 지금까지 여자의 사기를 증명할 수 있는 녹음 테이프들과 노트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은 아연실색하고 있었고 여자는 저를 탓하며 날뛰었죠. 넌 뭐야? 나랑 같이 복수하겠다며? 너 바보야? 방금 전에도 그런 말 듣고 이 사람들을 도와줘? 나도 이 사람들 싫어. 복수하고 싶고. 근데 내가 금수는 아니거든. 내가 이 집 조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이런 짓까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아무리 복수를 한다고 해도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할 순 없잖아. 그리고 너도 어찌되었든 간에 내 남편이랑 바람핀 년이고. 곧바로 남편이 여자를 붙잡아 두었고 시부모님들께서 경찰에 신고를 하시게 되었죠. 결국 여자는 경찰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시부모님과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죠. 창선아, 고맙다. 우리가 네 얼굴 볼 낯이 없구나. 어른으로서, 가족으로서 그런 행동들을 하면 안 됐는데 우리가 미안하다. 네가 우리 집안을 지켰어. 너가 아니었다면 저 한심한 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쫄딱 망할 뻔했구나. 네가 며느리로 들어온 지도 그 오랜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량한 자존심만 내세워서 널 괴롭혔어. 앞으로는 이전과 같이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마. 지금까지 우리가 너한테 한 잘못들 모두 다 용서해주렴. 상민이 너도 뭘 듣고만 있어. 너 창선이에게 잘못했다고 빌었어? 당연히 그날 바로 빌었지. 여보, 내가 가족들 앞에서 정식으로 잘못을 빌게. 이번 한 번이라고 하지만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다시는 당신 두고 딴 생각하는 일 없도록 할게.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당신이 원하는 게 있으면 무엇이든 들어줄게. 그러니까 이번에만 용서해줘. 단순히 이번 일을 회피하려는 사과는 아닌 듯 보였습니다. 애초에 콧대 높았던 시부모님께서 저를 보고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비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죠. 남편도 경찰에게 그 여자를 신고한 날 저를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는데 이번에 가족들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한 번 더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정체를 밝히려 준비를 하면서 저 스스로 결정한 게 있었어요. 일이 잘 풀려서 저를 진정 가족으로 받아준다고 해도 제가 과거에 받은 괄시로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시 조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었지만 이미 저는 마음이 떠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선택했어요. 설령 빈털터리로 떠난다고 해도 말이죠. 원하는 거 다 들어준다고 했지?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 아무리 이제 와서 아버님 어머님께서 저에게 잘해주시고 상민씨 당신이 나만 사랑해준다고 해도 내가 받았던 무시와 상처는 계속 떠오를 거야. 가족들 볼 때마다, 이 집에 있을 때마다. 그렇게 살 순 없을 것 같아.
거기다 지금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상민 씨가 한 약속들 영원히 지켜줄 거라는 믿음도 솔직히 생기지 않아. 한 번 더 과거와 같은 일을 겪으면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아서 참을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냥 나 풀어줘. 여보, 창선아, 네 마음도 이해가 된다. 근데 우리가 정말 뉘우쳤다니까? 우리 말이 믿음이 안 간다면 각서라도 남겨주마. 우리 전 재산을 네 앞으로 하겠다고.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봐라. 죄송해요. 제 생각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니 조용히 합의이혼으로 끝내고 싶어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조용히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이 집 주차장 한켠에서 지냈던 시간부터 치면 25년 가까이 지냈던 곳이라 정리할 것도 참 많았습니다. 과장해서 말하면 제 고향집이나 마찬가지인 이곳을 떠나는 일이 이혼을 선택한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죠. 그렇게 제가 이혼을 준비하는 동안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를 설득하려 나섰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타이밍이 맞지 않은지 단 몇 달 전에만이라도 저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런 가족들의 노력과 정성에도 제 뜻은 바뀌지 않았고 그 모습을 보고 남편도 더는 무리다 싶었는지 설득을 포기하고 순순히 합의 이혼을 해주었죠. 당신한테 상처 주고 죄 지은 놈인데 내가 내 마음 편하자고 괜한 억지를 부리고 있었나 보다. 미안해. 당신 말대로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내 잘못을 알고 있어야 했는데 당신이 원하는 이혼 하기로 할게. 그런데 당신이 지금까지 우리 집안에 해준 몫은 챙겨가. 이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 때문에 당신 날개가 꺾여 있었던 거니까. 이것만큼은 거절하지 말고 받아줬으면 해. 자유를 찾고자 선택한 이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빈손으로 이혼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말이죠. 이제 정말 이혼을 한다고 생각하니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눈앞에 있는 남편과의 감정 때문에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남편과는 언 10년 동안 행복하게 지냈는데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저와 남편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꽉 안은 채 이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한 뒤 저는 엄마가 계시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삶과 일에 쫓겨 서로 나누지 못한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었죠. 넉넉해진 통장 잔고 덕분에 우리 모녀 노후 준비도 미리 해놓고 남은 돈으로는 여행을 다니며 이 세상에 한이 남지 않도록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운 여행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고령이 되신 엄마께서는 이제 움직이는 게 불편하셔서 많은 곳을 같이 돌아다닐 수 없지만 마음만은 아직 청춘이시라 제게 여행을 가자며 재촉을 하시곤 합니다. 다행히 요즘에는 코로나가 덜 심각해져서 몇 년 동안 못 다녔던 곳을 엄마와 함께 다니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혼을 한 제가 결혼도 하지 않고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엄마를 모시고 사는 게 불쌍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제 삶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제 60을 바라보는 제 인생에 대단한 행복을 바라진 않습니다. 그저 저희 엄마 지금처럼 행복하시게 지내시다 모진 삶으로 인해 생기셨던 한 모두 털어내시고 편히 눈을 감으시면 좋겠고 저도 눈 감는 그날까지 몸 아픈 곳 없이 지냈으면 해요. 그럼 여러분들도 몸 아픈 곳 없이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제 이야기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